34장. 이튿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깔개와 쿠션과 책을 가지고 분수가 있는 곳으로 갔다. 물론 독서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윌킨슨 양은 사뭇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는 붉은 양산을 펴서 바쳤다. 이제는 필립도 완전히 부끄러움을 잊었으나 그녀는 처음에는 도무지 키스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젯밤엔 제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좀처럼 잠을 자지 못했어요.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것만 같아서요. 그럴 리가. 푹 주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큰아버님께서 알면 뭘 하겠어요? 아실 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몸을 기대듯이 하며 딱 앉았다. 심장이 심하게 고동쳤다. 왜 그렇게 키스하고 싶으시죠? 여기에선 한마디, 사랑하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래도 그 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되물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살그머니 그 얼굴에 갖다 대더니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얼굴이 참 보드랍군요. 웬걸요? 면도질을 자주 안 해서요. 어째서 이렇게도 낭만적인 말투를 못 쓰는지 자기 자신도 놀라울 뿐이었다. 그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일 것이다. 윌킨슨 양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제가 좋으세요? 그럼요, 무척. 또 한 번 키스하려 하자 이번에는 그녀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 이상으로 훨씬 격렬하고 정열적인 연기를 해보인 셈이었다. 이제야 자신의 눈에도 그다지 우습지 않을 만큼 연극에 성공한 것 같았다. 전 어쩐지 당신이란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윌킨슨 양이 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 나와 주시겠죠? 필립은 애원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얌전히 굴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그야 하죠. 어떤 약속이라도. 조금 연극을 해보인 정열의 불길에 그 자신이 부채질 당하고 만 것 같은 형국이었다. 차 시간에는 시끄러울 만큼 쾌활했다. 윌킨슨 양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눈을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큰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녀는 필립에게 다 이러듯이 말했다. 큰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알 바 아니에요. 윌킨슨 양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곧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싶은데 함께 안 나가겠어요? 윌킨슨 양은 좀 쉬게 내버려 두어라. 캐리 부인이 말 참견했다. 윌킨슨 양은 너처럼 어린애가 아니란다. 그러자 윌킨슨 양 쪽에서 오히려 직구전투로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점심 뒤엔 산책하고 저녁 뒤엔 쉬는 법이란다. 캐리 씨도 빙 돌려서 못을 박았다. 두 사람이 문을 닫고 나오자 윌킨슨 양이 이내 입을 열었다. 아주 좋은 아주머니지만 때로는 무척 화날 때도 있어요. 필립은 조금 전에 막 불을 붙인 담배를 집어던지고 느닷없이 두 팔을 벌려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점잖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은 지킬 리가 없으리란 것쯤은 알았을 텐데요. 안 돼요. 이렇게 집 가까운 데선 누가 오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그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채소밭 쪽으로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윌킨슨 양도 오늘은 찌개벌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 같은 키스를 했다. 아침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았는데 오후에는 좀 더 나아지고 그것이 일단 밤이 되면 무슨 조화인지 그녀의 손에 닿기만 하면 마치 전율 같은 쾌감을 느끼게 됐다. 그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대연하게 입 밖에 내곤 했다. 한낮에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말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비감과 만족감으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주 멋있게 유혹하는군요. 그녀도 참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아, 가슴에 타오르는 이 모든 것을 온통 내쏟아 말해버릴 수 있다면. 숨찬 듯이 중얼거렸다. 멋진 성공이었다. 지금까지 겪은 어떤 놀이보다도 신나는 놀이였다. 더욱이 놀란 것은 자기가 입 밖에 내는 그 말이 거의 그대로 자기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다소 말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그 말의 효과가 그대로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깊은 흥미와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드디어 여자는 굳게 결심한 듯 집으로 들어가자고 졸랐다. 기다려요. 가지 말아요. 그는 외쳤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전 어쩐지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속삭이듯이 나지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본능적으로 짐작했다. 그래도 난 못 들어가겠어요. 잠깐 여기서 생각 좀 해보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찬바람을 쐬어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묵묵히 그 손을 잡았다. 어쩐지 그녀가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그는 혼자 캄캄한 정원에 남아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졌다. 한참 만에 집에 들어와 보니 윌킨슨 양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 뒤로 두 사람 관계는 변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필립은 열렬한 애인처럼 행동했다. 윌킨슨 양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흐뭇했다. 그녀는 프랑스로도 그렇게 말했고 영어로도 그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로 그에게 찬사를 보내기로 했다. 그의 눈이 매혹적이고 입술은 육감적이라고 말한 사람도 윌킨슨 양이었다. 지금까지는 용모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엔 틈만 있으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흐뭇해했다. 키스를 할 때마다 자기의 정열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키스는 자주 했다. 상대가 기대하고 있는 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서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키스하는 편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엇해도 그녀를 나의 여신이라는 둥 찬양하기는 아직도 쑥스러웠다. 누구든지 자기의 그 일을 자랑할 상대가 있었으면 싶었다. 그러면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이따금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서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 그는 헤이워드 같은 친구가 있어 주었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물어볼 수 있으련만 하고 생각했다. 이대로 일을 서둘러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그는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3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일만 생각하면 전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겠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렇게 매정스러운 말은 말아주십시오. 그는 소곤거리듯이 말했다. 만사는 될 대로 되는 법이에요. 왜 그 정도로 만족하실 수 없나요? 남자들이란 언제나 똑같군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니. 그래도 필립이 굳이 졸라대자 그녀는 말했다. 글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필립은 생각해 낼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말해보았으나 그녀는 아예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 당신 큰어머니께서 아시기라도 해봐요. 그땐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며칠 뒤 필립은 기막힌 꾀를 생각해냈다. 이것 봐요. 다음 일요일 저녁에 말이죠. 당신은 머리가 아프니 집이나 지키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분명 큰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실 테니까요. 일요일 밤이면 보통 메어리 앤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캐리 부인은 집에 남았다. 그러나 물론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생긴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기 견해의 변화를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 어차피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보다도 잠자코 교회에 나가는 편이 덜 귀찮았다. 그는 아침 예배에만 참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대한 하나의 타협이라 생각했고 그 대신 저녁 예배엔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무신론자의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 방안을 제안하자 윌킨슨 양은 잠자코 묵묵히 생각하더니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러나 일요일 저녁에 차를 마실 때 그녀는 갑자기 필립을 놀라게 했다. 전 오늘 저녁에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웬일인지 머리가 무척 아파요. 하고 말을 꺼내지 않는가. 캐리 부인은 매우 걱정하면서 자기가 복용하는 물약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했다. 윌킨슨 양은 고맙다고만 말할 뿐 자기 방에 가서 자겠다고 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자모 걱정스러운 듯이 캐리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시중들 일이 없으면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교회나 좀 나가봤으면 해요. 밤에는 좀처럼 나갈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네, 괜찮아요. 다녀오시죠. 그렇다면 저도 남아서 집을 보기로 하죠. 필립이 말했다. 만약 윌킨슨 양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그럼 응접실 문을 열어두는 게 좋겠구나. 윌킨슨 양의 배를 누르면 잘 들리게.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6시가 지나자 집에는 그와 윌킨슨 양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불안으로 가슴이 가득 찼다. 그런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랬구나 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이 만든 기회는 자신이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윌킨슨 양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는 홀로 나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일까? 아니, 그가 한 말을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숨 가쁠 만큼 가슴이 뛰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계단을 올라갔으나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멈칫했다. 윌킨슨 양의 방 앞에 서서 가만히 숨을 죽였다. 손잡이를 살짝 쥐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적어도 5분은 기다린 것 같았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 버릴까도 생각했다. 나중에 닥쳐올 후회가 두려웠다. 마치 수영장의 가장 높은 다이빙대라도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올라가서 밑의 물을 내려다보면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것을 구태여 뛰어내리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지금 올라온 계단을 맥없이 도로 내려간다는 부끄러움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용기를 냈다. 손잡이를 살짝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떨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윌킨슨 양은 문을 던지고 화장대 옆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획 돌아섰다. 아, 당신이었군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치마와 블라우스를 벗어버리고 패티코트만 걸치고 서 있었다. 짧은 패티코트는 반장화 위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위의 절반은 무언지 검게 빛나는 빛깔의 옷감이었고 빨간 주름 장식이 달려있었다. 소매가 짧은 하얀 갤리코 화장옷을 입고 있었다. 오히려 괴이하게 보였다. 가만히 보고 있는 동안에 필립은 적이 실망했다. 이다지도 볼품없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는 손을 뒤로 돌려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35장. 다음날 아침 필립은 일찍 눈을 떴다. 밤새도록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두 다리를 쭉 뻗고 베니스식 발 사이로 마루 위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자 만족스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만족하고 있었다. 윌킨슨 양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밀리라고 불러달라 했지만 어쩐지 그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 그냥 윌킨슨 양으로만 생각됐다. 그러나 그렇게 불렀다가 야단을 맞았으므로 그때부터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가 어렸을 때 해군 장교의 미망인이었던 루이자 큰어머니의 여동생이 에밀리 아주머니라 불리는 것을 들었으므로 윌킨슨 양을 그렇게 부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낼 수도 없었다. 아무튼 처음부터 윌킨슨 양을 알았고 따라서 그녀의 인상에서 이름을 떼어놓기는 어려웠다. 필립은 눈살을 찌푸렸다. 여하튼 그는 그녀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얀 화장옷과 짧은 패티코트를 입고 획 돌아선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놀라움을 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약간 거친 살결, 목덜미에 잡힌 길게 뻗은 주름살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의 승리감은 잠시였다. 필립은 다시 그녀의 나이를 곰곰이 헤아려 보았으나 40살 아래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였다. 결국 윌킨슨 양은 이렇다 할 것 없는 늙은 여자 아닌가? 금방 필립의 공상은 격에 맞지도 않게 요란하고 나이도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젊어 보이도록 만든 옷을 입은 주름 투성이 여성의 짙은 화장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이었다. 소름이 쫙 끼쳤다. 갑자기 다시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와 다시 키스한다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필립은 소름이 끼치도록 진저리가 났다. 이것이 사람이란 것일까? 윌킨슨 양과 얼굴 마주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필립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드디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우울했다. 기도가 끝나 그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잠꾸러기군요.
윌킨슨 양이 벼랑간 점잖지 못하게 소리쳤다. 필립은 그녀를 바라보고 저기 마음을 놓았다.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데 퍽 아름답게 보였다. 왜 조금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상스러웠다. 필립은 다시 흐뭇해졌다. 그는 윌킨슨 양의 이러한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단둘이 되자 그녀는 감동으로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잠시 뒤 노래 레슨을 받으려고 응접실에 갔을 때 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음계 연습 도중에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나 좀 안아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필립이 허리를 굽히자 그녀는 양팔로 그의 목을 껴안았다. 자세가 거북했으므로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한 프랑스 악센트로 잇따라 말했다. 아, 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필립은 영어로 말해주었으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은사가 언제 창앞을 지나갈지 몰라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정은사 같은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떻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필립은 이건 마치 프랑스 소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자기도 잘 몰랐지만 좀 싫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난 바닷가에서 한바탕 헤엄치고 돌아올까 하는데요. 싫어요. 오늘 아침만은 함께 있어 주셔야죠. 가지 말아요. 오늘 아침만은. 필립은 왜 가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럼 여기에 있기를 바라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필립 사랑해요. 가셔도 좋아요. 다녀오세요. 전 당신이 파도를 타고 저 넓은 바닷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모습을 떠올리고 싶어요. 필립은 모자를 쓰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여자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담? 그는 혼자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기뻐서 마음이 울렁거렸다. 분명히 그녀는 자기에게 반한 것이다. 그는 블랙스테이블 중심가를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소 업신여기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는 사람도 몇 만났다. 그는 점잖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면서 저들이 나의 이 행복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튼 누구에게라도 알리고 싶었다. 그렇다. 이 일을 헤이워드에게 알리자. 그는 마음속으로 편지의 글귀를 꾸며보았다. 정원 이야기, 장미꽃,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스러운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에 대한 일. 한뜰기 장미꽃 사이에 피어난 향기롭고 앵돌아진 이국적인 꽃. 그렇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두자. 그토록 오래 프랑스에 살았으니까 거의 프랑스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또 너무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도 좀 어리석은 짓이다. 우선 첫째로 그 아름다운 모슬린 옷을 입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그녀가 준 꽃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매우 감미로운 한 권의 목가를 만들어냈다. 햇볕과 바다가 거기에 정열과 마술을 불어넣었고 별들이 시를 덧붙였다. 낡은 목사관 정원은 잘 어울리는 배경이었다. 어딘가 메르디스의 형치가 엿보였다. 반드시 루시 페브럴이나 클라라 미들턴 메르디스 소설의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매혹적인 것이었다. 필립의 심장은 한층 더 심하게 뛰었다. 완전히 공상에 빠져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몸으로 탈의장까지 헤엄쳐오는 동안에도 똑같은 일을 생각했다. 우선 애정의 대상이 됨직한 여성을 여러모로 그려보았다. 멋있고 조그만 코, 커다란 갈색눈, 그렇다. 이렇게 헤이워드에게 써보내자. 숱이 많고 부드러운 갈색머리, 그것이야말로 얼굴을 묶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머리다. 게다가 햇빛과도 같고 상아빛과도 같은 살결, 빨간 장미꽃 같은 뺨. 그런데 그녀의 나이는 18살쯤으로 하자. 이름까지 뮤제트라고 붙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잔잔한 시냇물 같고 그리고 목소리는 사뭇 부드럽고 낮다. 그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다. 어머나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죠? 필립은 깜짝 놀라서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가던 참이었다. 아까부터 얼마나 손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넋을 잃어버린 사람 같군요. 윌킨슨 양이 당황해하는 그를 보고 웃으면서 눈앞에 서 있었다. 당신 마중하려고요. 고맙군요.
네, 조금. 마침내 그는 헤이워드에게 편지를 썼다. 8장의 긴 편지였다. 남은 2주일도 쏜살같이 지나갔다. 밤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정문을 거닐 때면 윌킨슨 양은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났군요 하고 말했으나 필립은 너무나 유쾌해서 그런 것을 느끼지도 않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만약 자기도 베를린 대신 런던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서로 끊임없이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다. 필립도 그거 참 좋겠군요 하고 대답하기는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다. 그는 런던에서의 멋진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 쓸데없는 방해물 따위는 없는 편이 좋았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좀 지나칠 만큼 이야기했으므로 윌킨슨 양은 차차 식어가기 시작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외쳤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 정말 바보 같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그녀는 울고 있었다. 원래 마음이 착한 필립으로서는 어쨌든 남의 불행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미안하군요. 하지만 제가 어쨌다는 것이요? 울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필립, 부탁이에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전 정말 불행했어요. 그걸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없이 그는 여인에게 키스해 주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어떤 진실 같은 애절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조금 놀랐다. 그녀의 말이 그토록 진지하고 필사적인 것인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난 당신이 정말 좋아요. 런던에 꼭 오시게 되면 좋겠군요.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시잖아요. 일자리도 얻어지지 않을 테고 게다가 저는 영국 생활이 아주 싫으니까요. 그녀의 슬픔에 휘말려서 그녀가 연극하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는 더욱 힘주어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을 보자 어쩐지 기뻐져서 진정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러나 이틀 뒤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침 목사관에서 테니스 회가 있었는데 최근 블랙스테이블로 이사를 온 인도 연대에 근무하던 한 퇴역 소령의 딸 둘이 참석했다. 언니는 필립과 동갑이었고 동생은 한두 살 아래였는데 둘 다 엄청 미인이었다. 그녀들은 젊은 남성들과의 교제에는 익숙했으므로 갈로 속에 두 사람 다 인도 산간 주둔지의 이야기를 많이 알았고 마침 러야드 키플링 소설을 누구나가 열심히 읽을 때였다. 이렇게 갈로로 되어 있네요. 그녀들은 젊은 남성들과의 교제에는 익숙했으므로 곧 떠들썩하게 필립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로서도 처음 겪는 일. 왜냐하면 블랙스테이블에서 젊은 여인들은 목사의 조카라고 하면 자연히 점잖은 태도로 대해왔으므로 처음 겪는 일이라 재미있어서 마음껏 떠들어대며 놀았다. 그 또한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마와 같은 것에 충동질 당했다고나 할까? 그녀들에게 맹렬한 장난을 시작했다. 젊은 남자라고는 그뿐이었으므로 처녀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기꺼이 받아 넘겼다. 자매는 모두 테니스를 잘 쳤다. 블랙스테이블에 와서 처음 테니스를 배운 윌킨슨 양을 상대로 서툰 게임하기가 마침 실적나던 참인 필립은 차시간이 끝나고 짝을 짓게 되자 윌킨슨 양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당신은 부목사와 짝이 되어 부목사의 부인과 상대하라. 자기는 나중에 두 자매와 하고 싶다. 그러고는 언니인 오코너 양 곁에 앉아서 나지간 목소리로 속삭였다. 먼저 서툰 패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그 다음에 유쾌하게 해봐요. 그런데 이 말이 공교롭게도 윌킨슨 양 귀에 들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라켓을 팽개치고는 두통이 난다며 가버렸다. 기분이 상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하는 행동에 필립도 몹시 언짢아졌다. 그래서 그녀를 빼버리고 짝을 지어버렸는데 조금 뒤에 캐리 부인이 그를 불렀다. 필립, 너 에밀리 기분을 언짢게 했나 보구나? 방에서 울고 있더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서두르니 뭐니 그랬던 거 아니야? 서투르니 뭐니 그랬던 거 아니야? 별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오너라. 내 말 들어요? 그러지요. 그는 윌킨슨 양 방을 놓고 해보아서는 응답이 없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엎드려져 울고 있었다. 그는 살그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봐요. 도대체 왜 울어요?
내버려둬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 기분을 언짢게 해드렸다면 정말 미안해요. 절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일어나세요.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다지도 매정하실 수 있어요. 난 테니스같이 하잘것없는 것은 딱 질색이에요. 다만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했던 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거울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을 뿐 그대로 의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손수건을 동그랗게 뭉쳐서 그것으로 눈물을 눌러 닦았다. 저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당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람. 그런데도 당신은 고맙다는 표정도 없잖아요. 아주 무정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천덕스러운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면서 마치 일부러 저를 구박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밖에는 못 해주시나요? 필립은 시무룩해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짓이 아닌가? 두 사람만 있을 때라면 또 모르겠지만 남들 앞에서까지 언짢은 내색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쾌해서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조금도 그 두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남을 의심하고 억측하는 거지요? 윌킨슨 양은 손수건을 뗐다. 화장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뚜렷하게 남았고 머리도 다소 흥크러져 있었다. 이젠 흰옷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열에 타는 굶주린 듯한 눈으로 필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야 당신은 겨우 20이고 그 여자들도 그 정도 아니에요. 쉰 듯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전 할머니란 말이에요. 필립은 얼굴을 붉히고 눈을 돌렸다. 괴로운 듯한 그녀의 음성이 묘하게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여자와 관계를 맺지 말 걸 그랬다고 마음속으로 뉘우쳤다. 전 처음부터 당신을 불행하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도 서투르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이젠 그만 내려가서 모든 사람과 어울리도록 해요. 모두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 가겠어요. 어쨌든 그녀 곁에서 떨어지고 싶었던 것이다. 곧 화해는 했지만 그 뒤 며칠 동안 가끔 가다 필립으로서는 무척 귀찮은 때가 있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장래의 일뿐이었지만 윌킨슨 양은 그 이야기만 하면 반드시 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몇 번은 울면 가엾어지고 자기가 몹시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어서 새삼스럽게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화가 치밀기만 했다. 나이 어린 소녀라면 또 모르겠지만 나이도 지긋한 여자가 우는 것은 바보스러웠다. 그녀는 걸핏하면 당신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감사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너무나 강조했으므로 그도 할 수 없이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녀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형식 있게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는 그 형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귀찮았다. 그는 전부터 혼자 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때로는 그것이 절대로 필요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윌킨슨 양은 늘 자기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건 냉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번은 오코노 자매가 그들 두 사람을 자식안에 초대한 일이 있었다. 필립은 가고 싶었으나 윌킨슨 양은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여기를 떠나야 할 테니까 꼭 둘이서만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흐뭇하기도 했지만 귀찮기도 했다. 그녀는 프랑스 남성은 여성에게 현재의 그와 그녀와의 관계처럼 되었을 때 얼마나 자상하고 살뜰한가를 신뢰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은근함, 그들의 강한 자기 희생에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사교성에 이르기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요구는 어지간히 큰 모양이었다. 적어도 완전한 애인일 것 같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니 필립은 잠자코 들으면서 그녀가 베를린에 가야만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편지 주시겠죠? 매일이에요.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숨기시면 싫어요. 그거 참 꽤 분주해져 있는 걸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쓰도록 하죠. 그녀는 양팔을 그의 목에 세차게 걸어왔다. 그녀의 사랑 표현에는 그도 때때로 난처할 때가 있었다. 좀 더 삼가 주었으면 싶었다.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그도 좀 놀랐다. 그가 생각하던 여자로서의 조심성과는 전혀 방향이 달랐다.
마침내 그녀가 떠날 날이 닥쳐왔다. 그녀는 희고 검은 격자 무늬의 간편한 여행복을 입고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아침 식사 시간에 내려왔다. 은음으로 보나 그 모습은 유능한 가정교사였다. 필립은 잠자코 있었다. 이런 때 해야 할 적당한 말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솔한 말이라도 했다가는 그녀가 큰아버지 앞에서 울음이라도 터뜨려 난장판을 벌리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두려웠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어젯밤에 이미 정원에서 했다. 이제 단 둘이서 만날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혹시 또 한 번 윌킨슨 양이 청계에서 키스해달라고 조를까봐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일부러 식당에 남아있었다. 그는 중년에 가까워져서 한층 더 입이 흠해진 메어리 앤한테 야릇한 장면을 들키기가 싫었다. 메어리 앤은 윌킨슨 양을 몹시 싫어해서 늙은 고양이라고 불렀다. 캐리 부인은 몸이 편치 않아서 정거장까지 나오지 못했으므로 캐리 씨와 필립이 윌킨슨 양을 전송했다. 마침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에서 몸을 내밀고 캐리 씨에게 키스했다. 필립, 당신에게도 키스를. 좋아요. 필립은 빨개져서 말했다. 그가 승강구에 올라가자 그녀는 재빠르게 입술을 가다댔다. 필립이 도로 내리자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윌킨슨 양은 좌석 한쪽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둑이 허물어진 것처럼 울기 시작했다. 필립은 목사관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무사히 떠났나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 루이자 큰어머니가 물었다. 네, 하마터면 울 뻔했어. 나하고 필립에게 굳이 키스하겠다지 않아? 하지만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위험할 거야 없겠죠? 하더니 큰어머니는 식기장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 참 필립, 너에게 편지가 왔어. 오후 배달로 왔단다. 헤이워드의 답장이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자네 편지 보았네. 지체 없이 답장을 보내는 걸세. 자네 편지를 어떤 친구에게도 읽어주었다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내가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있는 친구인데 회화나 문학도 썩 잘 아는 아름다운 여자일세. 우리 두 사람은 자네 편지가 참으로 멋있다는 데 동의했다네. 정말로 진실이 넘치는 편지라고 생각하네만 어느 줄을 보아도 무척 즐거운 순진함이 넘치고 있다는 것. 아마 그 사실은 자네 자신도 잘 몰랐을 걸세. 사랑하는 탓일 테지. 마치 시인 같은 글이더군. 자네 멋지군 그래. 진정 자네 청춘의 사랑의 빛이 그대로 내게 느껴지는 것 같았네. 자네의 산문은 자네 감정의 성실성을 그대로 나타내서 마치 음악 같았네. 자네 행복한가 보군. 틀림없이. 그 마법의 정원을 자네와 그녀가 손을 잡고 마치 다프니에와 클로에, 고대 그리스 정원 소설에 나오는 연인들이랍니다. 클로에처럼 꽃 사이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숨어 있고 싶었다네. 나 이 다프니스여. 내 눈에는 부드럽고 황홀하고 불타는 듯한 청춘의 사랑의 빛에 눈을 빛내며 거닐고 있는 자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그리고 그 젊고 신선하고 상냥한 자네의 클로에는 자네 앞가슴에 안겨서 자네의 사랑을 집요하게 거절하다가 마침내는 자네에게 지고 말았을 테지. 그녀는 한떨기 장미꽃이겠지. 제비꽃 아니면 인동등굴이겠지. 아, 버시여. 나는 자네가 무척 부럽다네. 자네의 첫사랑이 순수한 한편의 시였다니 참으로 다행이네. 그 순간을 부디 소중하게 간직하게나. 불사의 모든 신들이 말하자면 자네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말일세.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네의 마지막 날까지 감미롭고 슬픈 추억이 될 테니까 말일세. 그러한 지극한 황홀감은 두 번 다시 맛보기 어려울 걸세. 첫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네. 게다가 그녀는 아름답고 자네는 젊네. 온 세상이 모두 자네의 것일세. 소녀의 긴 머리 속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 있는 자네의 모습을 솔직하고 멋있게 써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네. 그것은 틀림없이 황금빛이 섞인 멋진 갈색 머리였을 테지. 나는 자네들에게 어느 무성한 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아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읽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네. 그리고 대지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남긴 발자국 나 대신 키스해주게나.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빛나는 청춘과 그리고 그녀에 대한 자네의 사랑을 위해서 어느 시인이 바치는 정이라고 전해주게나. 영원히 변치 않을 그대의 벗, 에드리지 헤이워드. 무슨 쓸데없는 사설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필립은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공교롭게도 윌킨슨 양도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싶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필립은 곧바로 거절해 버렸었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자 너무나 차이 나는 현실과 이상, 그것을 생각하곤 고통과도 같은 슬픔을 느꼈다.